예술가로서의 삶의 시작은 아마도 제일 큰 이유는, 더 근본적이고 더 본능적인 어떤 이유는, 그림을 그린다라는 일이 지금 어떤 장르를 구분하는 그림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가장 손쉬운 행위 자체가 그림을 그리는 일이죠. 그 다음 만들기로 나아가고, 그랬던 것처럼 어떤 대상을 기억을 하고 그것을 재현하는, 그림으로서 그것을 재현하는 일에 더 자연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아마 기억해 본다면 초등학교 때부터 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에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계속 그림만 그리는 일을 했던 게 아니라 공작 대회라고 하는 어떤 입체적인 조형물을 만들고 풀로 붙이고 가위로 오리고 하는 일을 초등학교 때도 어떤 경연 대회까지 나가서 그런 일을 하고, 찰흙으로 도자기 같은 것들을 빚어서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중학교 때부터 소조 작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조 작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중학교 때는 손의 어떤 촉감각, 내 손에 만져지는 하나의 어떤 실제 하는 대상으로서 입체적인 그 어떤 구조의 조형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매력을 가졌던 것 같아요. 사생대회나 그런 대회를 나갈 때 그림을 그리던 친구들은 화구만 챙겨가면 됐었지만, 저희는 큰 찰흙을 통에 담고 그 무거운 걸 다 들고 그 대회에 나가서 만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때 한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제가 만들고 가지고 노는 것들을 유심히 보셨다가 저를 부르셔서 계속 그런 활동을 하도록 응원하고 부추겨 주셨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민인식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의 어떤 그런 도움으로 더 많은, 더 좀 깊은 미술에 관한 체험들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는 이제 중학교에서는 자연스럽게 미술반 활동을 했었는데, 미술 선생님은 그 당시 부산에서 이렇게 아마 국전에서 상을 받은 경력이 있는, 정말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시던 선생님이셨어요. 그 미술반 안에서 생활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또 소조를 하고 어떤 그림의 테크닉을 익히고 기술을 익히고 연마하는 그 시간을 즐거운 일로 많이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께서는. 고등학교 때는 미술 선생님은 끊임없는 유혹을 받았어요. 그런데 미술반에 들어가지는 않았었어요. 고등학교 미술반 자체는 한국식 문화의 어떤 그런 위계 질서 같은 것들이 강하고 거칠고, 미술실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제가 아마 그런 것들은 눈치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반에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네. 저희 가족 중에 서울대학교 조숙과를 나오신 사촌 형님이 계세요. 그 사촌 형님에게 이제 어머님이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속 친하진 않았으니까 소조에 관한 레슨을 한 서너 번 받았던 것 같아요. 서너 번 받았고, 대생이나 이런 입시에 필요한 것들은 어떤 사설 학원을 다녔던 것 같아요. 저희 때만 해도 클래시컬한 인체를 중심으로 한 소조 묘사가 위주였죠. 처음에는 인체의 두상을 중심으로 먼저 수업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인물의 상반신. 그래서 2학년이 되면은 이제 전신, 3학년, 4학년 되면은 기초적인 그런 인체 수업 외에 다양한 재료, 석조라든가 목조, 철조 이런 어떤 수업들이 같이 병행이 되죠. 저는 인체의 초상, 조각, 소조, 얼굴 만드는 일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대상의 얼굴 표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우리 몸이 감정을 표현하고 여러 가지
내면적인 어떤 상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곳이잖아요. 다른 데는 다 옷을 입고 있지만은 얼굴은 나와 있고, 그래서 그 수업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작업실에 놓여 있는 이 작품들을 왜 얼굴이 없는가? 운반 도중에 다 한 번씩들 깨어지고 떨어졌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만든 전신상의 얼굴과 몸의 완성도가 달랐어요. 사람들도 알 거예요. 어색한지 아닌지, 뭐 오래 보다 보면. 근데 저는 단번에 그걸 느꼈어요. 아, 얼굴과 몸이 약간 다르다. 완성도가. 전체가 에너지가 같이 흘러서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하는데 나는 처음 인체를 만들었고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단계였고 얼굴은 더 많이 만들어 어떤 습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가지가 한 톤으로 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다가 운반 도중에 금이 가고 부셔졌어요. 얼굴이 어느 날 부셔져서 떨어졌는데 손가락도 부러졌는데 갑자기 너무 보기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상이 거전 조각상이랑 달라졌어요. 포르소 작품도 사실은 다리가 다 있던 거예요. 그러나 얼굴이랑 몸이랑 다리 부분이랑 밸런스가 맞지 않다는 것을 미세하게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얼굴을 띄워버리고 부서진 것처럼 띄었어요. 저 조각상은. 그리고 다리도 토르소처럼 짧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몸은 실제 인체의 비례를 따르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부분은 균형이 없었던 거죠. 조각상의 어떤 부분을 의도적으로 파손해서 설치해 뒀는데 그것 자체를 어떤 하나의 작품 과정이 되어버린 듯한 느낌이에요. 제 스스로는 그 부끄러운 부분이 사라져서 좀 마음이 놓여요. 3학년이 되면은 제일 많이 했던 게 철조예요. 철조 조각을 하고 용접 기술을 익히고 그런 작업을 하면서 좀 다양한 어떤 방식의 쇠 금속에 그 재료의 어떤 독특한 특성에 많이 빠져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철조 수업은 학교 실기실의 한 켠에서 용접을 하고 만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들었던 철조 작품들이 조금 설명을 자세히 하기는 어려운데 하나의 어떤 그런 습작의 시기일 뿐이었어요. 한 가지 어떤 빌미가 되는 것이 있다면은 역사적인 유물들을 재현하는 것을 좋아했었어요. 4학년 이후에 실기실에서 많은 이제는 철조각도 아니고 석조 오브젝트들을 직접 만들어서 섞이기도 하고 또 시멘트를 붙여서 이런 실험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테트라포드 이제 이거는 처음으로 일반 화랑에서 전시를 한 첫 케이스예요. 테트라포드를 철근으로 손가락 반뼘만하게 손가락 마디 하나의 사이즈만하게 테트라포드를 많이 용접을 해서 만들었어요. 굉장히 지루한 용접이었어요. 그게 테트라포드처럼 많이 만드는 이유는 철근으로 녹이 슬은 수많은 철근 테트라포드를 뭉치면 이렇게 잘 안 무너져요. 이렇게 서로 결속되어져서 보통의 방파제처럼 그렇게 쌓아서 어떤 설치물들을 전시를 했었어요. 갓 대학 4학년을 졸업한 그 시기의 어떤 그런 작품이었는데 그 테트라포드를 만들고 또 목조로 뭘 깎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미술대전에 냈던 작품은 나르시스의 잠이라고 하는 작품이었는데요. 검정색 마천석이라고 하는 검정색 돌로 구성된 자연스러운 연못이 아니라 조금 세월이 흐른 어떤 건축물 안에 있는 작은 연못 같은 마천석으로 된 네모난 연못을 연상하는 구조물을 바닥에 만들었어요. 두 개의 큰 암석 두 개가 만나 있고 그 암석의 가운데는 타원형으로 이렇게 깎아져 있어요. 그 두 개의 돌 사이에서 담쟁이 덩쿨이 삐져나오는 것처럼 담쟁이 덩쿨과 같은 굵기의 어떤 철사나 이런 금속을 가지고 용접을 해와서 그 돌에다가 구멍을 내고 철근을 박아 넣고
그 철근에 그 담쟁이 덩쿨을 용접을 해서 붙여나갔어요. 그 돌에서 큰 나무, 가지가 다 잘라진 큰 나무의 몸통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나무가 그 연못 위로 나무가 이렇게 쓰러진 것도 아니고 누가 일부러 놓은 것도 아닌 어떤 추상적인 상태로 걸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연못에는 물이 아니라 납을 도로가에 움푹 패인 곳에서 납을 펼쳐놓고 두들겨서 납에 생긴 한 요철로 그대로 어떤 캐스팅을 한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납판을 이렇게 덜어내면 밑 어떤 콘크리트 바닥에 거친 면들이 요철로 압력에 의해서 자국이 남게 돼요. 그걸 그 연못에 물처럼 이렇게 뒀어요. 그럼 그게 물인가? 마치 얼음이 온 것처럼 납의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그 위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 면은 그 커다란 통나무를 받쳐주는 천처럼 이렇게 드리워진 납의 납판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거운 분위기였었어요. 그리고 그 돌 큰 마천석 안반 사이에서 나온 담쟁이 덩쿨의 녹슬은 쇠가 그 큰 통나무의 표면을 어느 정도까지는 타고 흘러요. 이렇게 담쟁이 덩쿨을 통한 어떤 아주 더딘, 아주 긴 호흡의 생명의 어떤 생명성 같은 것들을 아마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긴 시간을 두고 조금씩 살아나는, 천천히 살아나는 어떤 생명성 같은 것들. 근데 왜 나르시스의 잠이라고 했을까? 그 전체 분위기가 무겁고 어떤 것이 잘 머물러 있는 상태였어요. 전체적으로. 얼어버렸다라고 하긴 어렵고 그 연못 자체에 아무도 다가온 사람이 많지 않은, 예를 들면 어딘가에 방치되어 있거나 보호되어졌거나 그렇게 놓여져 있는 어떤 시공간 하나가 자연스럽게 잠을 잔 것 같은, 의도적으로 사용되어지진 않았지만 우린 가끔 그런 오래된 곳들을 마주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곳에서 천천히 담쟁이 덩쿨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서 그 바위를 뚫고 위로 솟아나서 천천히 나오는 어떤 그런, 어릴 적에 잘 가지 말라는 곳에 가보면 오래된 채로 잘 남아있는 시공간이 있어요. 완벽하게. 아무 손도 닿지 않고 어떻게 이대로 있을 수 있었을까 싶은 어떤 그런 공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개인전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큰 박물관을 차용한 거예요. 그 안에 전부 박물관식의 유리 케이스 안에 들어있고 박물관 유물들을 카피해서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카피해서 만들고 다른 어떤 시간의 어떤 역사적 증거들을 가져다 놓고 그걸 바라보는, 거기에다가 내 자신을 투사하는, 그래서 그 긴 어떤 수수께끼 같은 비밀스러운 지나간 시간과 현재 내가 마주한 어떤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을 12대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간을 몽따주 하는 것처럼 표현을 했었거든요. 역사적인 소재들, 역사적인 어떤 시간, 그 당시에 R.G. 콜링우드라고 하는 역사 철학자의 책을 읽었었는데요. 되게 감동적이었던 거는 그런 어떤 역사적 시간 자체가 한 개인에게 갖는 어떤 의미 같은 것들을, 왜냐하면 수많은 전문 역사가들이 그 시간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또 규정하고 또 유추하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궁극적인 이해 자체는 그 한 개인의 개별성에 있고 결국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 역사의 어떤 의미를
알지콜 융드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개인전은 그분의 개념의 신세를 많이 줬었죠. 다루는 방식 또는 이해하는 방식, 그 개인전 작품에서 보여주려고 많이 했었죠. 몽따주 아름다운 사건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유물들,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 눈치채셨을 텐데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고고학적인 어떤 뉴스나 이야기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봤었어요. 사이언스지나 어떤 과학 잡지에 이렇게 나온 것들도 많이 봤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이런 쪽에도. 그래서 그런 잡지들을 많이 보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호기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단지 영상만을 사용하는 작가들은 많았지만 저는 몽따주 아름다운 사건의 작품처럼 실제 오브젝트에 영상을 투사한다든가 해서 두 개를 결합시켜서 어떤 것을 표현한다든가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점은 저한테 아주 표현의 한 방식으로서 매우 유용했었어요. 대학원 실기실에 두개골이 아주 사실적인 두개골이 등장을 했었어요. 어떤 친구가 의과대학에서 실습용으로 쓰는 여성 두개골이다. 근데 아주 젊은 여성의 두개골이다. 너무 사실적인 어떤 두개골이어서 이거 실제 두개골 아닌지 의심갈 정도로.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젊은 여성이 두개골을 남기고 말았을까? 병으로 죽었는지 아니면 어떤 사고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 두개골의 고고학자들처럼 피부를 입혀보기로 작정을 했죠. 저는 그런 의심은 했었어요. 아니 살이 찔 수도 있고 말랐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모발은 또 어떻게 다를 수도 있고 헤어 스타일에 따라서 또 이미지도 달라질 수 있고 어떤 고정을 거쳤다고는 하지만은 어떻게 딸랑 하나만 이렇게 보이게 됐을까? 그리고 이걸 마치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인 것처럼 너무 단정을 하는 태도가 싫었었어요. 왜냐하면 가능성의 폭을 좀 열어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여성의 두개골을 5개로 복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피부의 두께, 해부학적 부위에 따라 피부의 어떤 두께 데이터 다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이 두개골의 출처를 조금도 모르기 때문에 어디 살던 누구의 두개골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5개로 복제를 하고 각기 다른 날짜에 그냥 자연스럽게 소조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두상 소조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학부 때는 석조로 제 얼굴을 FRP로 소조로 만들어 놓은 제 얼굴을 다시 석조로 카페에서 조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소조나 조각은 지향하는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그 대상에 대한 기억력으로 소조를 하거나 소조는 흙을 덧붙여 나가는 걸 말하는 거죠. 덧붙여 나가서 내가 기억하는 그 대상에 다가가지는지를 내 스스로 확인하면서 그 대상의 이미지를 확인하면서 다가가는 것이고 조각은 빼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빼거나 더하거나 그 대상에 다가가는 과정의 목적지가 분명해요. 그러나 두개골의 피부 작업이라는 것은 그런 선입견은 가장 위험한 것이에요. 아무 선입견 없이 그저 해부학적인 데이터에만 의지해서 피부를 입혀야 돼요. 근데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내가 피부의 두께를 자칫 다르게 붙일 수도 있고 여러 확률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5번을 그 작업을 반복한 거예요. 각기 다른 날짜에 편안하게. 5개는 똑같지는 않지만 하지만 5개를 동시에 보게 되면은 그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어떤 유형의 얼굴이 보였었어요. 개인전을 할 때 그 소녀의 죽음의 이유가 마치 홀로코스트에 의한 죽음이거나 아우슈비츠에서 쏟아져 나온 시체에서 발견된 두개골이거나 이런 말은 하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 사건 하나에 전부 매몰되어 버리니까요. 상황 자체가. 그리고 그건 알 수도 없는 일이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전 에피소드를 적는 에세이 페이지에
어느 왕비였을지도 모른다 라고 기재를 했었어요. 몽따주 아름다운 사건은 그런 박물관 안에 하나의 쇼케이스를 차용하는 것이었고, 또 그 안에 놓여질 그 소녀의 두개골 그리고 그 피부 작업이 된 오브제들이 마치 정말 박물관의 하나의 유물처럼 전시물처럼 전시되는 것이었거든요. 나는 전문 고고학자는 아니지만 고고학자인 것처럼 실제 피부 작업을 시작을 했고, 또 그렇게 해서 나온 어떤 결과물을 박물관의 진열장 안에 설치를 하고, 어찌 보면 내 개인적인 도큐멘테이션 같은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박물관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성을 갖는 과정을 박물관 전시물처럼 보여주는 일이었었어요, 개인전 자체가. 그 중에 몽따주 아름다운 사건은 가장 사실적인 어떤 고고학적 작업이 되고 말았는데요. 4721로 불리던 그 두개골은 제 얼굴의 프로젝션에 의해서 피부를 갖고 눈, 코, 입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의 오토포커스 장치가 고장이 나서 렌즈가 앞뒤로 움직이는 기능을 멈추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바람에 스틸 사진인 슬라이드 필름의 제 얼굴이 그 소녀의 얼굴에서 호흡하는 듯한 숨 쉬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멈추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그 소녀의 얼굴에 제 얼굴을 투사해서 그 소녀의 얼굴과 제 사진의 얼굴은 합쳐졌는데요. 그래서 5개의 그 죽은 소녀들의 복원된 얼굴 5개는 마치 저에게 자기가 살았던 시절에 자기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듯 했었어요. 어린 소녀의 얼굴이 영원히 숨쉬게 했습니다. 사진작가와 미술, 영상과 사진 이렇게 퓨전하고 콜라보레이션이 되는 것처럼 다양한 장르가 이렇게 미술과 또 섞이는, 협업하는 그런 좀 부분들이 있었어요. 바탄골 미술관은 그 자체로 극장도 가지고 있었고 갤러리 공간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활발한 전시 활동을 했었거든요. 바탄골 미술관에서 남자 무용수 3명과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팀을 만들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홍승엽 현대무용수는 그 당시 무용을 전공하지 않은 분이었는데 무용을 너무 좋아해서 현대무용가가 되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지적이고 또 단지 춤 동작뿐만 아니라 틀에 갇혀 있지 않은 어떤 그런 진지한 무용수였었어요. 아주 좋은 무용수를 만났었어요. 아니 물론 다 좋은 무용수지만은 저하고는 성격이 잘 맞는, 전체 그 플롯을 제가 짰어요. 단지 저는 남자 무용수의 누드가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꺼려하셨어요. 함부로 촬영이 되어서 함부로 놔둔다든가 이런 일들을 걱정하셨는데, 완전히 누드가 되지 않고 상반신을 옷을 펼쳐서 공개하는 메인 아이디어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오래전부터 잠재된 몸 안에 다른 이성 가능성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남성성 안에 잠재된 어떤 여성성, 여성 안에 잠재된 어떤 남성성, 이런 어떤 차이들을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제 성장 환경 자체가 2가지가 모순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버님은 역시 유교적인 문화를, 가부장적인 문화를 사시는 아버님이셨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런 아버님의 어떤 그런 태도보다는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내 자식이 부엌에를 얼렁거린다, 얼씬거린다. 동시에 어머니의 아주 장시간 술을 놓으셨는데, 동양 자수를 놓으셨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수틀 밑에서
낮잠을 자다가 깨고, 낮잠을 자다가 깨보면 꽃이 하늘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수틀의 뒷면 그림이 이미지가 수놓아진 이미지가 보여요. 그 이미지 밑을 어머님 손이 바늘을 뽑았다가 다시 위로 바늘을 올리는 그런 풍경이 보이고, 잠들었다 깨보니 어느새 꽃이 피어 있는 뭐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어머님의 수를 도우기 위해서 많은 누나들이 저희 집에, 왜냐하면 큰 수는 혼자 다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에 병풍 같은 것들 말이에요. 누나들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그런 페미닌한 문화에 대해서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어떤 성 정체성의 균형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밸런스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훨씬 더 정서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훨씬 더 다양한 가능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러한 생각들을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진 못했지만 항상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는 생각했었어요. 남성성 안에 아직 발현되지 못한 여성성이 있다. 아버지나 엄마의 강요에 의해서 한쪽으로 끄집어내어진 것들이 많다. 부엌을 얼씬거리지 못하는 게 남자이고 잘 안 우는 게 남자인가? 잘 우는 건 여자고? 도대체 무슨 구분, 어떤 이유의 어떤 명분의 구분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뭐 말로 할 수는 없었고, 홍성엽 무용수와 그 어떤 전체 플롯을 구성할 때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플롯을 짰었어요. 그 당신 안에 어떤 여성성이 감춰져 있는 아니마, 칼융의 개념이지만은 칼융은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저는 무조건 잠재되어 있는 어떤 성향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칼융은 그렇게 잠재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남자로 태어난 애가 어디서 여자들의 행동을 보고 흉내를 내는 거라고 구분을 지었었어요. 그 홍성엽 무용수 몸 안에 있는 더 발현시키고 싶은 몸 안에 감춰져 있는 어떤 성향, 여성성이 뛰쳐나오려고 하는, 발현되려고 하는 그런 공연을 해보자라고 이야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도입부부터 홍성엽 무용수는 의자에 눈을 감고 앉아 있고, 저는 한 여성의 얼굴을 동영상으로 홍성엽 무용수의 얼굴에 투사하고, 그 여성이 홍성엽 무용수의 얼굴 위에 투사되어져서 그 여성도 아니고 홍성엽 씨 얼굴도 아닌 제3의 얼굴로 입체화된 얼굴이 나는 여기서 나가고 싶다라고 외쳐요. 그리고 그 외침이 3번 정도 있고 홍성엽 씨가 그 의자에서 뛰쳐나가죠. 그리고 홍성엽 씨는 자기가 선택한 어떤 시를 자기가 이걸 낭송하게 하고 싶다. 그 시를 낭송하는 사이에 자기는 무용을 하고 싶다. 그리고 홍성엽 씨가 원했던 것은 자기가 투명한 욕조에, 물속에 욕조에 물에 잠기면은 투명해서 사람의 몸이 보이는 그런 욕조를 작가들에게 제작 비용을 지불했는데, 그 제작 비용을 홍성엽 씨가 저한테 주면서 조각과니까 투명한 욕조를 어떻게 만들어 올 수 있느냐고. 그런데 아마 홍성엽 씨는 굉장히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투명한 욕조를 상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가 투명한 욕조를 만들 수 있는 데를 저도 찾기가 어려웠어요. 저 경기도 멀리 가서 그냥 보통의 네모난 욕조를 투명하게 만든 걸 그나마 이렇게 들고 와서 공연을 했는데요. 그래서 홍성엽 씨가 그런 내용에 어울릴 만한, 뭐 확실치는 않지만 모형들을 자기 나름의 독특한 모형을 행하고 연극처럼 시도 낭송하게 되고, 그러다가 약속된 어떤 포인트 지점에 와서 쓰고 상체를 젖히면은, 저는 그 홍성엽 씨의 상반신에 여성의 전면 누드 사진을 슬라이드 프로젝션으로 투사해서 홍성엽 씨의 몸이 순간 여성으로 변하는, 그리고는 또 사라지고, 그리고는 홍성엽 씨가, 무용수가
무용수가 투명한 욕조에 몸을 완전히 잠그는 순간 뒷벽면에는 실제 물과 실제 붉은 잉크를 떨어뜨리는 영상이 계속 벽면을 따라 흐르는, 그래서 어떤 유기적인 생명체의 여러 가능성들, 수정된 배아가 어느 부분이 뼈가 되고 어느 부분이 손이 되고 어느 부분이 발이 되고 누가 정해준 건지 모르지만 그 한 가지 배아에서 그렇게 분류되어 나오듯이 지금은 도대체 어떤 힘에 의해서 한 사람은 여성이 되고 또 한 사람은 남성이 되는지, 심지어 최근에 밝혀진 과학에 의하면 XY와 성염색체의 구분조차도 사실은 그것이 어긋나는 경우도 들어있는, 확실치 않은. 그래서 어찌됐건 그 전시는 소박했지만, 투박하고 소박했지만 굉장히 둘이 만족하는 그런 공연이었었어요. 두 번째 콜라보레이션 작업은 예술의 전당 토올 극장에서 진행이 되었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대부분 그 첫 번째에 만족스러웠던 기억만 가지고 좀 더 서로 좀 더 욕심이 많이 생겼었어요. 자기 욕심이. 저도 그랬고 홍수엽 씨도 그랬고. 저는 미술 작가로서 이제 막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중간에 무용수와 협동하는 공연을 시작을 했고 그 두 번째에 큰 실패를 했어요. 그 뒤로 홍수엽 씨와는 더 이상 콜라보레이션 작업이 진행되지 못했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서 또 다른 일본의 무용수들과 공연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씨앗이 되긴 했었어요. 인사동의 화랑이었는데 작품 설치를 하기 위해서 벽지를 고르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가벽을 제가 세우고 그 가벽에다가 합판으로 가벽을 세우고 벽지를 붙였는데요. 화랑은 보통 흰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데 어릴 적 시골집 같은 친숙한 그런 벽지를 찾고 찾아서 그 작품이 놓이는 뒷벽을 그 벽지를 도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벽 뒤에 슬라이드 프로젝트 5대를 액체가 흐르게끔, 물이 흐르게끔 장치를 한 다음에 구멍을 뚫어서 그 반대편 벽지 앞 좌대에 타이프라이터가 5대가 놓여져 있었어요. 그 타이프라이터에는 투명한 반투명한 드래프트 종이라고 그러죠. 반투명한 트래팔지가 꽂혀 있었어요. 저게 트래팔지거든요. 그래서 그 트래팔지에는 뭐가 프린트가 되어 있냐면은 아이들 동요예요. 동요인데 전해져 구전되어 오는 동요도 있고 또 뭐 아이들 음악책에 있는 동요도 있어요. 그런데 그 동요의 가사가 다 전쟁을 암시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떴다 떴다 비행기 높이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전투기, 쌕쌕이라고 하면서 빨리 휙 나르는 전투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 노래 많이 부르노랬거든요. 여학생들이 고무줄 놀이를 많이 했었어요. 저희 초등학교 때는. 근데 이게 무슨 노래 부르면서 고무줄 놀이 하는지 아세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아이들 고무줄 놀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사들, 그러니까 전쟁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추억의 배우라고 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또 그 종이에 벽의 뒤에서 물의 흐름을, 눈물을 흘리듯이 또는 물이 흐르듯이 시냇가가 흐르듯이 그렇게 흘리는 영상을 그 뒤에서 그 타이프라이터 종이에 프로젝션 한 거예요. 일종의 리얼 스크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 자체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종의 애도예요. 모든 생명 상실에 대한 애도였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그때는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 타이프라이터에는 딱 한 군데는 물을 흘리지 않고 집에서 우연히 찾은 작은 거미를 촬영을 했어요. 하얀 종이 위를 또 달아나지 못하게끔 빠르게 움직이는 거미를 촬영해서 그 중에 종이 하나에다가 액체 이미지 대신에 이제 비췄죠. 좋은 작가들이 참여한 그런 전시였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작품을 같이 설치할 수 있어서 되게 기뻤죠. 물 영상은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가 굉장히 조약하고 겨우 몇 분 물이 흐르면은 물을 다시 보충해야 되고 그게 벽 뒤에 있었기 때문에 안 보였지. 아무도 어떤 분은 심지어 그게 실제 물의 이미지라는 것을 모르는 분도 많았었어요. PS1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PS1은 뉴욕에 있는 사실은 초등학교 표기를 그렇게 하는데 프라이머리 스쿨의 PS예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어떤 공간을 미술관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요. 전 세계 젊은 예술가들을 1년 동안 레지던시로 뉴욕에 체제하게 하면서 뉴욕을 체험하게 하고 또 그 현장에서 그 스튜디오에서 작품을 제작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모든 비용은 각 나라 문화부에서 내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결국 문예진흥원의 기금으로 1년 동안 PS1에 체류할 수 있었고 뉴욕을 체험할 수 있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작품을 열심히 시작한 어린 작가고 아직도 내 작업의 방향성 자체가 열려 있지만 너무 열려 있어서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 기쁠 때예요. 그 이전에 그 배낭여행으로 뉴욕을 일주일 정도 다녀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제 만만하게 싸돌아다니는 거였는데 여러 나라에서 온 작가들하고 스튜디오를 공유하면서 각각의 그 스튜디오를 하나씩 배정받게 되고 1년 동안 서로 이제 지내면서 작품도 하고 뭐 지나치면서 작가들끼리 마주치고 뭐 옆방의 작가하고는 친한 내 옆방의 작가가 저 사진에 있는 데이빗 체르니인데요. 체코 작가. 되게 친했었어요. 아무튼 어찌되었건 맨하탄에서의 체험은 그냥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너무너무 소중한 체험이에요. 많은 소호의 화랑을 돌아다니고 작품을 볼 수 있었고 제가 거기서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려면은 적어도 3년은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야만 되는구나.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내 마음을 집중할 수 있을 정도로 중립적으로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는 거였었어요. 그냥 돌아다녔어요. 그 가운데 또 작업은 해야 되고 비용은 한정되어 있고 마침 후쿠오카 미술관에서 작품을 구입을 해줬어. PS1으로 뉴욕을 가기 직전에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할 수 있었거든요. 후쿠오카 미술관은 직접 지하실까지 방문해서 작가 선정을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구로다 라이지하고 마쭈라상이 내 작업실까지 택시를 타고 지하실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개인전을 하도록 했고 그 당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작품을 그냥 보였어요. 역시 메인은 액체 시리즈 작품이었어요. 부분적으로 설치 작품 몇 개가 이렇게 따로 놓여있는. 하지만 대부분은 그 메인에 보이는 액체 작품을 관람하는 그런 경우였고 심지어는 중간에 한 번 더 방문하게 해서 퍼포먼스를 또 요구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퍼포먼스라는 거는 그 순전히 홍성엽 무용수, 현대 무용수와의 퍼포먼스 경력 때문에 늘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근데 영상 매체 자체는 굉장히 그런 동적인 행위 미술과 잘 쉽게 콜라보레이션이 되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다하진 않았지만 그 작품 역시 굉장히 졸속으로 이루어졌었어요.
왜냐하면 내 작품을 열심히 도와주던 친구 하나를 일본까지 데려가서 퍼포먼스를 했었는데 준비가 부족했어요. 너무 정신없을 때였고, 일본 미술관에 볼런티어들이 많은데요, 일본에는. 그리고 관람객이랑 볼런티어들이 퍼포먼스를 보기 위해서 다 모였는데, 제가 했던 아이디어는 그 미술관 안에 있는 식당에 와인잔을 전부 가지고 나와서 물을 담아서 관객들에게 하나씩 다 나눠주고, 내가 시킨 대로 이렇게 소리 내는 걸 알려줬어요. 윙윙윙 소리가 나는 거를. 그거를 내가 표시할 때마다 사람들이 문질러서 윙윙윙 소리 내는 거였는데, 그 사람들은 기억에 남는 건 그거밖에 없을 거예요. 뚜렷한 방향이 없었고 좀 아쉬웠어요. 하지만 윙윙윙 소리가 집단으로 나는 거는 되게 듣기 좋았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재료비가 분명하게 드는 작업들이 많았었어요. 비용이 많이 들고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는 없었는데, 후쿠오카 미술관의 작품 구입으로 PS1에 있는 동안에 리옹 비엔날레에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리옹 비엔날레에 제출한 작품을 한국에서 거의 80%를 제작을 하고 맨하탄으로 다시 제가 핸드캐리해서 비행기로 세관에서 걸려가지고는 PS1 서류를 가지고 전화를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통과를 해서 또 전시를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좋은 점은 뭐였냐면은 너무 서구 미술에 대한 환상 같은 건 없어졌어요. PS1에 있으면서 리옹 비엔날레에 내는 액체 시리즈 작품을 마무리를 해서 리옹으로 시를 보내고 그 전시에 참여한 것만이 보람이 있었고요. 내가 집중하고 어딘가에 몰두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가이드가 필요했었어요. 내 스스로 어떻게 작품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또 어떤 쪽에 더 포커스로 돼야 될지, 아직 어떤 것이 흐릿했었어요. 그런 체험을 맨하탄에서 할 수 있어서 그건 뭐 좋은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뉴욕 생활 그 자체는 너무 아름다웠어요. 전시를 하기 위해서 그 전시를 담당하는 큐레이터가 새로 선발돼서 서로 상견례를 해요. 작가들이 모이고 큐레이터가 이렇게 오고, 발랄한 큐레이터가 와서 이번에 전시할 곳이 어디다. 시나고그라고 하는 거는 유태계 교회인데 너무 낡았어요. 교회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곳이에요. 거기서 전시를 한다는데 많은 작가들이 싫어했어요. 교회 내부, 그것도 낡아 빠진 교회, 오래된 금방 쓰러질 것 같은 교회 내부가 얼마나 강렬해요. 품이 잘 부각되는 중립적인 공간의 인테리어가 필요한데 어떻게 그 안에 전시를 할 수 있냐 그랬는데, 저는 갔더니 굉장히 운치가 있는 굉장히 뭔가, 근데 영상을 하건 어떤 작품을 하건 그 공간의 이미지에 좀 압도되기는 해요. 시나고그 안에는 보통의 교회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아치 형태의 회랑의 기둥 겸 어떤 아치 형태의 건축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2층의 바닥에서 아치의 꼭지점까지 높이가 5m였어. 그죠? 그게 5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마침 스튜디오 근처에 그 포목점 같은 것들이 많이 밀집해 있었어요. 가가지고는 스크린용으로 쓸 천을 많이 떴죠. 많이 떠서 5m 높이의 아치 꼭지점에 올라가서 타카로 천을 받고 그 5개를 안쪽에서 이렇게 스크린을 막았죠. 한쪽을 5개를 막고 반대편 아치에서 프로젝션을 5대를 한 거예요. 리옹 비엔날레에 보냈던 프로젝트하고는 다른 훨씬 더 조약한 기계장치였어요. 너무너무 단순하고, 그래서 전시기간 내내 그 시나고그에 가서 점심 먹으면서 작품 틀고 수리하고 닦고 살았어요. 그 바람에 빌리지 보이스의 제 작품 소개가 났었어요. 전체적으로 그 PS1의 그해 피놀라 존슨이, 데이비드 체르닌이, 그 작가들 전부가 랑 아주 친숙해졌었어요. 맨하탄에서 지내면서 한 가지 얻은 건 바로 액체 이미지 하나에 몰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물, 액체와 이미지 이렇게 딱 2개만 남기고 다른 건 다 없앴어요. 그 직전까지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었어요. 시나고그의 마룻바닥 틈 사이로 지하가 이렇게 보여요. 구멍이 뻥뻥 뚫린 그런 마룻바닥에 너무 건조해서 먼지가 풀풀 날리는
허물어져가는 시간이에요. 허물어져가는 역사고 거기에 물을 뿌린 거죠. 싹이 자라나올 수 있도록 액체 이미지를 그 아치 5개에다가 물을 흘리면요. 그 공간 안이 건조도가 좀 낮아질 거예요. 습도가 높아지고 좀 더 생기 있어질 거라는 이야기죠. 그 직전까지도 비디오 장치나 여러 가지를 고안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그렇게 변해서 액체 하나의 이미지로만 작품을 표현할 수 있게 된 첫 계기였었어요. 동시에 리옹도 그래서 그렇게 했군요. 리옹 비엔날레 측에서 카탈로그를 위한 작가의 에세이도 필요로 하고 셀프 인터뷰 같은 것들도 만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출을 했는데 조금 차분하게 액체라고 물이라고 하는 작품 재료의 어떤 상징성이라든지 또는 매체로서의 실제 물 이미지의 의미라든지 그 주변의 물 주변의 상태들을 쭉 숙고해보기 시작했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의 물에 대한 생각이었지 않나 생각해요. 그 물에 대한 에세이 자체는 물을 바로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수분, 습도, 조금씩 분비되는 감지되는 액체의 느낌들에서 어떤 감각적으로 체감되는 액체의 어떤 그 유기적인 성질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모여서 도랑을 만들고 흐르고 강을 이루고 바다로 나아가고 다시 급하게 점프해서 어머니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의 태아를 감싼 양수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린 물 속에 있었으니까요. 액체 속에 잠겨 있었으니까요. 호흡 방식도 달랐고 놀라운 사실이죠. 하지만 아무도 그러려니 하죠. 말로만 알죠. 어떤 그런 사실들을 다 알지만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뿐이죠. 실제로는. 하지만 분명히 지각했고 감지했으며 그 느낌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보면 보이는 반응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모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에세이에 담아서 표현했고 어떤 생명 그 자체이고 생명이 시작되고 몸을 살리고 그 자체로 몸이고 한 그런 사실들을 에세이에 썼고 더러 프랑스 관람객들 중에는 그런 내용 자체가 작품을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반가웠죠. 조하네스버그 비엔날레는 남아프리카에서 2회로 끝나버린 비엔날레예요. 근데 그 2회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조하네스버그 비엔날레의 작품에는 그전 리옹 비엔날레랑 다른 이미지가 추가되었는데요. 액체의 물 이미지를 투사하는 것은 같은 것이었지만 물을 직접 떠다 부은 게 아니라 실내 공간에 제습기를 갖다 놓고 습도에서 아프리카의 습도에서 물을 모아서 프로젝션 했었어요. 그 점이 차이가 있었고요. 공기 중에 있는 아프리카의 공기 중에 있는 습도를 제습기로 모아서 프로젝션을 했었어요. 흘려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개의 이미지가 교차했는데요. 그 물에 녹이 쓸고 있는 금속이 있었어요. 계속 전시가 끝날 때까지 녹이 점점 붉게 녹이 쓸어가는 것들을 에피소드가 있다면은 제가 급하게
출국하느라고 장비를 빠뜨리고 간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전투 장비를 놓고 가서 그 장비를 급하게 한국의 제작소에서 주문을 다시 해서 DHL로 보내게 해놓고 오프닝 때는 아프리카의 노동자 한 분을 알바를 시켜서 스위치를 온, 오프를 매뉴얼로 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아주머님 한 분이 계속 작품 옆에 앉으셔서 몇 분마다 끄고 켜고를 하셨어요. 워낙 가난한 빈부격차가 심한 곳이었고 그 빈부격차가 심한 그 어떤 빈민가의 문제는 크게 이슈가 됐었어요. 도대체 비엔날레가 중요한가? 이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떤 미술은 뭘 할 수 있는가? 막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요. 그래도 비엔날레는 굉장히 어렵게 오픈이 됐어요. 설치도 원활하지 않았고 설치되는 재료도 오지 않았고 너무너무 혼란 상태에서 작가들에게 지급되는 그 일일 식사를 할 수 있는 피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지급이 안 되고 늦춰져 가지고는 다들 아우성이었고 막 그랬었어요. 전시장 모든 작가들이 재료를 기다리고 있는 뭐 그런 비엔날레였는데요. 그래도 오프닝 파티는 열렸어요. 대문이 있고 대문은 이렇게 유럽식 울타리로 이렇게 화단과 함께 쳐져 있고 바로 안에 실내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실내 바로 문 바깥쪽에 큰 테이블이 놓여져 있고 커다란 소가 바베큐 된 채로 밖에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담벼락에 아프리카 아이들이 빼곡히 붙어 있어요. 요리사가 작가들한테 고기를 썰어주고 뼈가 나오면 뼈를 밖으로 휙 던져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잡으러 달려가요. 그런 광경이 믹스가 되는 거예요. 제 기억 속에는 뭐라 표현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메카니컬한 시스템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뭐 많이 할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복잡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표현하기 어려운데 언제나 문제가 있었고 리옹 비엔날레 때도 수리를 하러 다시 갔었고 후쿠오카 미술관에서의 전시 때도 또 수리를 하러 갔었어요. 그리고 많이들 수리하고 작품이 작동되는 것까지만 저는 보고 떠나오지만 그 뒤로 또 곧바로 고장이 났었대요. 실제로 작품이 보여진 시간이 3분의 1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절반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문제는 다음 전시를 할 때 문제가 돼요. 점점점 관리하기 힘든 작품으로 치부되고 제 작업실에조차 버전이 몇 개가 되는지 몰라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리옹 비엔날레에서도 그 액시 작품을 컬렉션을 하시려고 한국까지 오셨어요. 메커니즘이 분명치가 않다. 또 고장이 날 거다. 기술적으로 해결이 되면 그때 알려드리겠다 하고는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이 작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실제물을 사용하는 한 어디나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어요. 유지보수를 하기 쉽도록 작품을 세대를 만들자. 세대만 만들자. 그때 과천현대미술관에서 제 근해 작품을 컬렉션 하셨기 때문에 그 비용을 그대로 다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세대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작품은 그래도 고장은 나죠. 고장이 아니라 청소를 해야 되는 시기가 생겨나는 것 뿐이에요. 물은 계속 흐르고 먼지가 있고 공기 중에 있고 관리를 해야만 하는. 그 대신에 다른 파트나 이런 부분은 상하지 않는. 왜 저걸 세대를 만드는 내 작업실에서 사라져간 여러 작품들처럼 액시 작품도 하나도 남지 않을 것만 같았었어요. 그래서 꼭 전시가 있어서 그걸 만든 게 아니라 내 작업실에 내가 소장하고 있어야만 하는 작품이었었어요. 손스빅 9이라고 하는 비엔날레급의 국제적인 전시인데 비엔날레는 2년마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비엔날레잖아요. 근데 손스빅 나인은 부정기적이었어요. 다음 전시가 이룰지 예정되지 않은 그런 부정기적 비엔날레였는데 독특하게 여러 장소에서 작가들이 흩어져서 전시를 했었어요. 쇼핑몰, 숲속, 그리고 우제비우스 교회. 저 같은 경우는 우제비우스라고 하는 유서 깊은 교회예요. 근데 2차 대전 때 폭격으로, 전투기의 폭격으로 너무 많이 파손되고 너무 많은 사람이 그 지역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지하 묘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묻혀 있고, 그리고 지금은 재건축을 해서 깔끔하게 단장이 되어져 있는데요. 누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우세비우스 교회 안에서 전시 장소를 선택받은 작가들은 모두가 애도를 표하는 작품들이 많았었어요. 지하 묘지로 내려가는 골목에 쿠바 작가의 그 초 작품이 인상이었는데요. 네덜란드 우제비우스 주변의 시가지를 건축물들을 초로 다 만들었어요. 지형도를 보면서 초로 만들고 그 불을 다 켜놓은 아주 뜨거운 열기 때문에 그 전시장 안으로 지하로 내려가기가 아주 불편할 정도로 좀 강한 작업이었는데, 저 역시 교회의 어떤 그런 비극 공간을 반야심경을 프로젝션을 하고 그 위에 액체를 도랑처럼 흐르게 하는 그런 작품을 기획을 해서 전시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기도의 방법이 무엇이 되었든 생명을 위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기획 자체를 일본의 그 무용단을 이끌고 현대무용단을 이끌고 있던 고이케라고 하는 저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 공연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공연 이후로 Hand Touch Water라고 하는 타이틀로 붓도 무용수라고 하면은 일본 전통 아주 움직임이 미니멀한 무용을 하는 그 무용으로 유명하신 분이 참여를 하게 되고, 또 독특하게 제 액체 이미지를 그 붓도 무용수가 무용과 함께 물의 움직임이 같이 어우러지게끔 적극적으로 춤을 추는 것이었고, 약간 좀 실험적인 연주를 하는 기타리스트 한 분도 퍼포먼스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멀티적인 혼합의 퍼포먼스였었어요. 액체 이미지뿐만 아니라 비디오로 손의 움직임들을, 손의 어떤 관계들을 비디오로, 그러니까 순전히 핸드 터치 워러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기준으로 딱 놓고 부토 무용수와 실험적인 기타리스트, 실험적인 음악을 하는 기타리스트가 적극적인 연주와 적극적인 무용을 보이는 그런 조합이었었어요. 손에 모든 촬영을 물 속에서 했어요. 물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양손이었지만 그 양손을 이루고 있는 것은 두 사람의 한 손 한 손이 모여서 양손이 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두 손이 아니라 두 사람의 한 손 한 손이 한 사람의 두 손인 것처럼 연기를 했던 거예요. 그럴 때 그 두 사람의 조합은 아이와 어른, 하지만 한쪽은 남성이었고 또 한쪽은 여성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손의 조합이 계속 바뀌며 나가고 어떤 관계들을 상징하고 표현하는 그런 비디오를 제출했는데, 그 촬영 기간이 굉장히 길었고 많은 인원이 동원됐었고 긴 시간 동안 촬영을 했었는데, 한 사람의 두 손이 아니라 두 사람의 양손이 서로 이렇게 따뜻하게 관계되어지는 경우가 다양해요. 아주 후쿠오카 미술관에서도 전시를 했었고 NHK에서 촬영을 했었어요. 저한테 자료를 준 것도. 독일에서는 전시를 했었는데 그 작품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물 속이었기 때문에 그 양손이 펼쳐지면 많은 물고기들이 손에서 솟아 나오기도 하고 또 손 주위에 헤엄쳐 다니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이미지들을 만들 수 있었어요. 손의 그 물 속의 어떤 중력, 부력 이런 것들이
슬로우 모션으로 연출하기도 쉬웠고, 그래서 물방울이 일지 않게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촬영이었어. 두 사람의 양손을 한 사람의 두 손처럼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사람을 세우면 오른손 왼손 하면은 두 사람이 이렇게 잘 모르는 사이인데 바삭 붙게 돼요. 굉장히 난처하게 돼. 촬영할 때 마을의 아주머님들도 오시고 뭐 이장님도 불러다가 시커먼 농사지은 손에다가 하얀 애기 손도 있고 뭐 그래서 여기다가 합판을 완전히 가로쳐가지고 이렇게 둘이 바삭 붙어도 닿지 않게끔 하고는 양손으로. 아무튼 재밌었어요. 강성원 선생님이 불러서 가게 됐어요. 하루는 불러서 갔더니 후쿠오카에 레지던시에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을 해서 예. 작품 아이디어를 먼저 제공해야 됐었어요. 작품의 아이디어가 새로움을 원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해 작품을 만드는데 일본에 딸을 둔 엄마들을 가능한 한 많이 촬영해서 모두 근해에 앉히고 싶다. 요약을 하자면 그런 아이디어였었어요. 우리 집 여성 4대 가족들 촬영한 이미지를 보내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선정이 된 거죠. 그래서 3개월 동안 미술관에서 그 작품을 제작하는 일이었어요. 3개월 동안 뉴스 같은 데다가 찌라시를 만들어서 미술관에서 작가의 이런 작품을 위해서 딸을 둔 엄마들을 지원을 기다립니다. 근데 일본은 볼런티어들이 많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하루에도 뭐 거의 너댓 명씩 총 한 200명 이상을 촬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시회 카탈로그 뒤에 그 아주머님들 딸들 이름이 다 들어갔어요. 여러모로 전략적으로 미술관 체험을 일반인들에게 딸을 둔 어머니에 국한되었지만 뭐 전반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도 있었고요. 뭐 되게 재미난 체험이었어요. 근해 촬영을 위한 근해 장치와 조명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면서 연락이 오면은 바로 앉혀서 그러니까 정면을 찍어야 될 경우 또 측면을 촬영해야 될 경우 나누어서 자기의 이름을 자기가 부르거나 딸아이의 이름을 부르거나 또는 다른 엄마를 부르거나 그냥 부르게만 했어요. 한국 저희 집 외할머니부터 조카까지 4대 여성들조차도 서로 부르게 하고 모두 신을 신지 않은 채로 근해에 앉아 있었어요. 지원자들이 오게 되면 촬영에 임하는. 근데 가끔은 왜 이런 촬영을 해야 하는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도 계셨어요. 하지만 우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여성으로서의 자기 이름을 선반 위에 올려놔 버렸잖아요. 대부분 한국이나 일본이나 할머니의 딸 아주머니, 아주머니의 딸 아이, 젊은 여성의 뭐 딸 이렇게 관계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 근해를 작품의 한 장치로 사용할 때 특별히 일반적인 근해의 추억과 다르게 달래는 하나의 놀이 도구 같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근해에 태워서 즐거워하는 그 요소 중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 아세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두려움, 근해에서 감각적으로. 그래서 더 까르르 웃는 이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해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놀이예요. 떨어지면 다치니까 굉장히 다치는 도구인데 달래는 장치로서의 근해는 위험함도 같이 아이한테 또 사람에게 지각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대부분은 우는 아이를 달래거나 기분을 어떻게 전환시키거나 보통의 놀이들이 기능하는 것처럼 근해도 그렇게 장치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눈앞에서 진정운동을 보이면서 최면을 거는 하나의 어떤 도구처럼도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근해 장치 자체가 상징하는 것들은 그런 두 가지 측면의 어떤 중의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맨 처음 저희 집 4대 여성들을 그네에 태워서 촬영을 한 것을 전시할 때 어떤 프랑스 작가가 신발을 신고 있지 않다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많은 여성 인권이 보장이 되는 나라조차도 아무래도 여성 평등, 성평등 같은 것들이 부족하고, 특히나 내 체험으로 우리 집 가족으로서 여성들의 삶을 보아도 충분히 어떤 구성원으로서의 기여를 하는 것 같지만 더 들여다보면은 주체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큰 이모님은 매우 화가로서 촉망을 받던 분이셨는데 외할아버지가 학교를 보내지 않는다라든가, 그래서 그냥 아마추어 화가로 평생을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림을, 심지어는 종이를 뜯어서 그림을 그리는 일까지 하셨던, 뭐 그런 유사한 사례야 뭐 굉장히 많죠.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아니마 아니무스에 대한 아주 깊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평등, 페미니즘 이런 걸 단어조차 모를 때 그냥 아니무스의 균형을 항상 의식을 했었단 말이에요. 웬일인지 몰라도 중국의 무협지의 가장 고수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지 못하는 완벽한 균형을 이룬 인간이에요. 완벽하게 균형을 가진 이상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하나의 지각체로서 한 개인이 성향의 균형을 잘 가질수록 훨씬 더 풍부한 정서를 가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측면에서의 근해 장치는 억압을 가리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해에 태워서 달래는 거죠. 하지만 근해에 가두는 것이에요. 현실에 세계에 발을 딛지 못하게, 지각체는 분명히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현실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발을 땅에 딛고 살지 못하는 것 같은 이야기예요.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갇히는 것이죠. 터키 여성을 촬영할 때도 이미 이슬람 문화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가장 아마 열악할걸요. 신체를 다 가려버리는 걸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절했다고 봐요. 하지만 아쉬운 거는 아주 소극적인 표현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슬람 문화 특유의 어떤 그 테러나 지하드 조직들 때문에 제약이 많았었어요. 어떤 스카프는 사용하지 말라, 또 어떤 걸 찍지 말라, 어떤 음악은 사용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고, 여성들의 인권에 관해서 터키 정도는 표현하게끔 했었거든요. 제가 약간 놀란 거는 영어를 못하시는, 조금도 못하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어떻게 서버가 되는지 오셨는데 힘이 딱 느껴지는 나이 드신 분이었었는데 계속 통역을 통해 가지고 노래를 부르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노래를 하나 부르겠다고 했는데 너무너무 구슬픈 노래를 부르죠. 왜냐면 터키 문화 안에 우리 약간 그 감수성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터키의 여성들이 신세를 한탄할 때 부르는 노래 같은 것들이 여성 문화 안에 있어요. 자기 고통이나 이런 걸 달래기 위해서 흐느끼듯 부르는 노래들이 암암리에 있는데, 내가 전시한 그 근해 작품 2채널로 딸과 엄마가 마주보는 근해 놀이 좀 아쉬웠어요. 좀 더 어떤 때 아주 적극적이었어야 하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어요. 비엔날레에 초대는 받았지만 내가 속한 화랑이 없었기 때문에 비엔날레도 그 작가가 어느 화랑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아서 그 화랑에서 이 작가를 보낼 경비나 여러 가지를 지원하게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였어요. 대부분 유럽 쪽은 화랑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나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로 터키 기업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업체를 섭외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 바람에 가게 될지 안 가게 될 장비들이 섭외가 될지 안 될지 몰랐었기 때문에 좀 소극적인 전시가 되고 말았죠. 이스탄불 이슬람 문화권의 여성들이 확실한 인권이 언젠가는 보장되기를 늘 바라요. 제키가 한국에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입시 준비를 할 때
가르치던 학생이었어요. 가르쳤는데요. 잘 안 됐어요, 다. 인상적이었던 게 레슨하러 온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대학 가면 오토바이 살 거예요. 근데 꿈이 앞서가 있는 거예요. 벌써. 그것도 왜 또 오토바이냐. 근데 대학이 자꾸 안 됐어. 지방에 대학을 들어갔고 뭐 그랬다는 소식만 듣고 잊어버렸죠.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 어떻게 된 거냐. 너 오토바이 샀니? 물었죠. 자기는 영국에 지금 3년째 있대요. 유학을 갔나 보다. 근데 유학을 간 게 아니라 의학 코스로 영국을 가 있었고, 알고 봤더니 의학 코스로 호주도 가 있었고 몇 달, 일본에도 가 있었고, 응? 근데 왜 학교 진학은 안 하니? 무슨 과를 가야 될지 잘 아직 판단도 안 되고, 자기는 뭐 아직 좀 더 생각해보고. 그런데 지금 한국을 들어왔대요. 영국에서 한국 유학생이 연루된 사망자가 있는 그런 사건이 자기가 묵었던 하숙집에서 일어났고, 그 바람에 경찰들이 DNA 조사까지 다 한 상태로 리스트에 올라 있고, 무섭고 더 이상 의학 연수로 가서 아르바이트나 일식당에서 서빙을 하면서 집에서 보내주는 돈은 차곡차곡 모으고, 아무튼 이 녀석 좀 특이하다. 왜 그런데 진학은 자꾸 미루고 멈추고 있는지 명확하게 말도 하지 않고, 뭘 어떤 걸 방향을 잃은 듯한 인상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촬영을 하기로 마음먹고 이런 작품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니하고 인터뷰를 할 거다. 네가 거내에 앉아 있고 계속 네 살아온 이야기를 내가 인터뷰를 할 거다. 숨기지 않고 속속들이 말할 수 있는 건 다 말해 주길 바란다. 대신에 계절별로 옷을 모두 이렇게 바꿔 입으면서 촬영을 해 나갈 것이다. 전체적으로 한 보름 동안 계속 분장사가 분장을 담당하고, 어시스턴트가 계속 보조로 도와주고 질문지를 만들고 촬영을 했죠. 근데 전화한 그 시점에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었어요.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표현을 했었어요. 부잣집 딸이에요. 걱정이 없는, 근데 엄청난 걱정이 있는 거죠. 무조건 질문하고 무조건 대답을 듣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계속 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게 사실 작품 전체 다예요. 더 많이 찍지 못한 건 좀 아쉬운데요. 한계가 있으니까. 젊은 여성의 어떤 내면을, 그 혼란을, 그 갈등을, 또 상실을 거내에 태워서 촬영을 했죠. 재키가 된 이유는 영국에서 하숙집을 얻으려고 갔는데 하숙집 주인이 또 이슬람 쪽 아주머니예요. 남편은 영국 사람이고. 이름이 뭐냐고 물어서 자기는 JK로 이니셜 되는 이름이에요. 우리 이름에 재경이 뭐 또는 뭐 아무튼 그런 이름이에요. 그랬더니 이란 주인이 재키? 재키? 자꾸 이렇게 하기로 그냥 재키가 돼버린 거예요. 하숙집에 주로 여성 전용 하숙집이었기 때문에 또래의 여학생들도 많이 있었는데, 아주머니가 커피를 주고 커피를 다 마시고 나면은 커피 잔을 뒤집어서 커피 안에 고여있는 남은 액을 보고 점을 치는 게 있어요. 커피점이라는 게 있어요. 커피 잔 안에 남은 커피를 보면서 점을 친대요. 다 한 사람씩 이야기를 해주는데, 선생님, 근데 제 잔을 보더니 그 아주머니가 니한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해요. 이런 걸 또 뻔뻔하게 이야기를 해요. 방향이 없다. 뭘 해도 금방 될 것 같다. 자기 불안 같은 것들이 있는 게 아닌가 추측할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어찌됐건 그 작품 하는
보름 동안 긴 촬영을 옷가방을 이만큼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 뒤로 또 어딜 간다고 연락 같은 게 왔었어요. 어딜 갈 거라고. 그런 어떤 사연을 뒤로 남기고 제키는 아직도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해의 장치는 그래서 진자 운동을 하는 실제 근해의 움직임을 모터가 위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근해에 앉은 인물이 실제 근해를 타는 장면을 촬영한 건 아니에요. 그저 근해에 가만히 앉아 있는 근해를 타지 않는 인물의 인터뷰를 촬영을 했고 그 사람이 근해를 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은 그 실제 물리적인 근해의 움직임이에요. 그 전체 근해의 움직임을 만들고 있는 실질적인 물리적인 현실 이런 것들이 그 제키라고 하는 인물 자체도 그 피지컬한 그 물리적인 실제 움직임을 건강하게 맞닥뜨리고 그 힘에 자기의 어떤 무게도 자기가 감당하고 맞서고 발을 땅에 딛고 현실을 살아가는 주체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저희 가족들을 동원한 작품을 기획을 했었는데요. 뭐 어느 집이나 다 가족 사진의 앨범들이 있잖아요. 비슷한 풍경, 비슷한 자세, 뭐 비슷한 색바램 옛날 사진들 있는데 그 특수한 스크린을 만들었어요. 특수한 스크린을 벽면에 설치를 하고 그 스크린에는 프로젝션을 2대를 45도에서 두 이미지의 영상을 프로젝션을 하게 돼요. 하면은 그 스크린에는 두 양면을 가진 작은 쫄대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프로젝션 하는 거는 오른쪽에 가서 프로젝션 하는 거는 오른쪽으로 관람자가 몸을 움직이면 보이게 되어 있고 반대로 왼쪽에서 프로젝션 하는 거가 오른쪽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왼쪽 프로젝션 하는 거는 관람자가 걸어서 왼쪽으로 가서 봐야 그 이미지가 보여요. 그런데 가운데서 보면은 2개가 어느 정도 겹쳐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디졸브의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거를 디졸브는 자체적으로 저절로 나는 것이긴 한데 영상 효과인데 관객이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걸어서 그 영상의 변화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이미지 촬영은 저희 집 가족 사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가족 사진을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할 때 카메라 뷰파인더에다가 투명한 필름을 놓고 그 그림의 형태를 마킹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요. 그리고 또 한 장의 비디오 촬영을 할 때는 처음에 찍은 건 스틸 사진에서 발췌한 거잖아요. 사진이잖아요. 근데 2번째는 실제로 저희 집 가족들이 그 사진의 인물들이 취하고 있는 자세를 재현하는 거예요. 그 재현하는 거를 투명한 필름에다가 마킹한 그대로 맞추어서 포즈를 움직이게 해서 맞춰서 찍어요. 그렇게 하면은 2개의 상이 나중에 겹쳤을 때 같은 몸으로 합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촬영을 해서 저희 가족 사진 앨범에 있는 모양대로 그 허무맹랑한 재현을 킬킬거리면서 다 했어요. 재밌었고 좀 애잔한 것도 있었어요. 평론을 썼던 제임스 리처럼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만 더 애틋하게 보여줬죠. 어찌 보면은 가족이 모여서 가족 사진을 덤덤히 펼쳐보면서 담소하거나 낄낄거리거나 하는 거와 크게 다를 바는 아니에요. 어릴 적 사진을 보는 일하고 밤하늘의 별을 보는 일이 공통점이 있어요. 어릴 적 사진도
과거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는 별도 과거의 모습이에요. 별의 빛이 여기 지구에 도달한 그 자체는 굉장히 오래전에 방출된 빛이에요. 두 개의 시차가 서로 대칭되게 마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별을 볼 때랑 내가 어릴 때 사진을 보는 것 자체가 서로가 이렇게 어긋나게 쳐다보고 있는 거지. 시점이 어긋나 있는 것이죠. 평면 위의 시간들이라는 작품은 제가 찾아낸 하나의 아이디어이긴 한데 개념적으로는 분명히 다른 것인데 큰 차이를 1차적으로 잘 못 느끼는 그런 작품이 되고 말았었어요. 한마디로 한 인간의 얼굴을 매크로 접사 촬영을 수백 장을 하는 거예요. 이쪽 귀에서부터 반대쪽 기준으로 삼아서 반대쪽 귀까지 머리 전체 둘레, 얼굴 전체 둘레를 매크로 촬영을 수백 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이어붙이는 거예요. 평면으로. 시차가 점점 커진다는 것이에요. 개념은 그런 것이에요. 이쪽에서부터 취해 나가는 동안에 반대쪽에 갔을 때는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게 아주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은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동시성 관찰 같은 것들이 불가능한 이야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겨울에 난로에 나무를 넣어요. 근데 잘 타고 있나? 불이 얼마나 잘 탈까? 하고 불 뚜껑을 여는 순간 공기가 유입돼요. 확 타게 돼요. 내가 난로의 불 뚜껑을 닫고 속을 볼 수 있다면 뚜껑을 열었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평면의 사진 자체가 정면, 측면, 후면 크게 4장 찍은 사진을 합성해 놓은 사진과 큰 차별을 가지지 못했었어요. 다른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면 큰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전시는 했지만 들인 노동력에 비하면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었었어요.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지각하고 인식할 때 많은 정보가 간접적이거나 평면적이에요. 통감각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온몸의 오감을 통한 정보인식에 훨씬 더 분명한 실제를 보여줄 수 있는데 언제나 시지각에만 의존하거나 언어적이거나 이미지적이거나 어느 한쪽으로 편향된다는 거예요. 내가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통감각이 사용되어져야 비로소 평면적이지 않은 입체적인 정보를 내가 지각할 수 있고 글로브 시리즈는 사실 아주 우연한 기회에 둥근 전구인데 특수한 무대 조명 렌즈 같은 것이에요. 완전히 거울처럼 금속 액을 유리에다 이렇게 도금을 해서 안에 켜진 불빛이 반사되어서 한쪽 방향으로 나가게끔 하는 건데 그 금속의 뒤쪽이 마치 꼭 크롬 도금되어 있는 것처럼요. 금속에 크롬 도금이 되면 유리처럼 거울처럼 이렇게 반사하잖아요. 그런 효과를 가진 알이 굵은 전구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걸 봤어요. 후에 왜곡되어져서 전체가 반영되는 것을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이걸 들고 비춰지는 내 얼굴을 보면서 내 주변으로 꼼짝하지 않은 건축물의 구조가 휘어지면서 계속 따라오면서 어떤 큰 총체적인 시선처럼 작용한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어릴 때요, 아버지를 따라 외갓댁을 갔다가 돌아오는 버스를 기다리는데 밑에 이렇게 아스팔트 도로 밑으로 이렇게 하천이 왜 이렇게 조그만 터널 있고 하천은 흐르게 해놓은 개구리들이 굉장히 많이 요즘 같지 않고 막 근데 아버지가
돌 하나를 조그만 걸 들어서 휙 던져요. 그러면 나는 개구리 보느라고 신경이 없는데, 그런데 마침내 아버지가 던진 돌에 개구리가, 조그만 개구리가 맞았어요. 근데 이렇게 눈이 툭 튀어나온 채로 개구리가 죽었어요. 개구리의 푹 빠진 눈을 자꾸 연상하는 거예요. 그 기억을 가지고 성장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요. 대학 다닐 때. 그 빠져버린 눈이 보는 시선, 마지막 순간 짧지만 그 개구리의 시지각이 남아있었다면, 죽기 직전까지 그 눈이 빠져서 보게 되는, 일순간 보게 되는 360도의 총체적인 시각, 이런 건 있지 않을까. 상상이지만은, 예. 그렇게는 볼 수는 없을까. 우리 시지각은 어느 정도의 각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래 위 전체 360도로 다 볼 수 있는 것이라면은 보일 리는 절대 없는데, 그저 그 빠진 눈 자체가 빠지는 순간 세계 전체를 한꺼번에 인식해버리는, 이런 상상을 하고 놀았어요. 그래서 그 구 전구에 비친 이 반영은 그 개구리의 눈을 자꾸 상상하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거를 카메라 렌즈에 브라켓을 만들고 연결시켜서 거기에 비치는 거를 단지 찍는 것 뿐이었어요. 글로브로 촬영할 수 있는 건 내 자신이에요. 물론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거울에 모습이 비치잖아요. 그런데 그 글로브로는 내 자신과 나를 둘러싼 풍경, 환경이 동시에 보였어요. 그리고 어느 앵글 쪽으로 돌려도 항상 내가 중심에 있어요. 날 비추는 카메라였고, 감추려고 해도 숨을 수 없는 감시 카메라처럼 항상 이렇게 내 주변을 감도는 그런 것이었어요. 제부도를 갔었어요. 맨 처음에 제부도를 가서 바다를 촬영을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가 제 작업실에서 제부도였어요. 그래서 제부도에 스텝을 내리고 가서 그 카메라로 촬영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조금이라도 없으면, 조금이라도 거리가 멀면은 굉장히 멀리 가버리기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촬영을 하고 느낀 것 자체가 우주를 정서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눈만 들어도 하늘이, 별이, 달이 다 보이는, 분명히 우주 속에 존재한다 하지만은 환기가 안 되는 지각이에요. 정말 내가 우주에 있나? 내가 우주에 있다는 게 뭐지? 어떤 차이를 가져오지? 아, 내가 우주에 실존하고 있구나, 또는 우주 속에 있구나. 뭐 아무튼 어떤 그런 낯선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 글로브 구로 된 거울에 비치는 이미지에서 그런 것들을 시각화해서 일반적으로 그런 어떤 체험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동굴 속에 벽화를 그리던 인간, 내 역할인 것 같아요. 예술가의 의미 자체는. 그 동굴 속에서 긴 겨울을 암울하게 지낼 때 그 벽화 하나를 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들판에 햇살 아래 들소들의 활기찬 생명력을 봤던 것처럼 그 기억을 다시 재확인하고 그 이야기를 또 서로 나누게 되고, 그 선명한 기억으로 그걸 다시 재생산해서 서로 담론을 만들고 다시 또 들판으로 나갈 날을 고대하고 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자 정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